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 교수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처음 글귀를 썼네요. 여러분 충분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메가랜드에서 쉽고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밴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이라고 하시면 네이버 밴드, 제 밴드가 있고, 이 밴드 들어가시면 이제 필요한 문제들이 매일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이렇게 올라갈 거고, 제가 따로 이제 준비한 여러 좋은 자료들이 밴드에 올려질 거니까 공부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입문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1차에는 민법이 있고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고, 절대평가라 보니까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꽈락이란 제도도 있다는 걸 들으셨죠? 40점은 넘으셔야 돼요. 40점까지는 합격할 수 있고 37.55부터는 무조건 평균을 불문하고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일단 하나 잠깐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 제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차 과목에는 1차 과목에는 민법과 학개론이 있죠. 민법과 학개론이 있는데, 자, 부동산 학개론을 줄여서 그냥 이제 학개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민법과 학개론이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다 보니까 꽈락은 40점을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민법을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학개론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민법을 잘하면 학개론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좀 이제 여성분들은 학개론에 좀 계산 문제도 있고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학개론을 딱 꽈락을 면할 점수 4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을 60점을 넘기 위해서는 민법은 80점을 맞으면 평균 60점이 딱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60점이니까 합격이 될 텐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걸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40점은 넘어야 되다 보니까 두 과목분이 없는 1차 과목이다 보니까 평균 60점을 넘기는 데 있어서 85점이나 또는 90점, 95점 이런 점수는 합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즉 우리 1차 과목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수도 최고 점수는 100점 만점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80점이 가장 높은 점수예요. 80점 이상의 점수는 어떤 거든지 간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40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당 2.5점씩이에요. 그러면 8문제, 20점에 해당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 합격에 관련이 없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거나 심화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 특히 완벽주의자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 모르는 내용을 완벽히 알고 가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공부예요. 상대평가라서 서술형이고 1등을 해야 된다,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시험이라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보니까 고득점 맞았다고 합격증에 고득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60점만 넘으면 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등장하면 이건 과감하게 패스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총 5순환을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5번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론 정리도 하고 문제풀이도 할 건데,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해가 좀 넓어지면서 다음 순환 넘어가면 5분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정도 가면서 완벽히 이해해 나가려고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좀 생각해 두시고, 가장 어려운 문제나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내가 공부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고 점수가 80점이다 보니까 8문제, 40문제 중에 8문제는 제법 많은 문제 문항수예요. 이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최고 점수의 80점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러면 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정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 인문 강의에서는 부동산 학개론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부동산 학개론은 이런 과목이다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문 강의 계획표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4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했는데, 자, 부동산 학개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늘 설명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좀 전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면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개념들이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인문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건,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해석적인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찍 암기해 놓으셔야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이 없이 즐겁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에요. 자, 부동산 학이라고 하죠. 부동산 학의 개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론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어떤 개략적인 줄거리를 공부하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범위는 넓어져요. 이 범위를 넓은 부분에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이런 내용에 대한 원리와 개념들만 접근하고 공부하는 과목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넓은 범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정도의 소개와 간략한 개념, 원리만 이해하면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동산 학 개론이라는 자체의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공부는 학개론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부동산학에 대한 넓은 범위의 포괄적인 어떤 줄거리를 공부하는 과목이고, 자, 그래서 범위가 넓은 특징을 지니고 있대요. 자, 그러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과 용어들과 개념이 등장할 텐데, 이때 이제 용어와 개념과 이 용어와 개념들이 응용해서 이제 지문들이 출제가 돼요. 어떤 한 법이라고 한다면 법조문이 딱 정해져 있고 판례가 딱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딱 정해질 텐데, 학개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뺀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에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만 법 과목이 아니에요. 물론 법과 관련된 일부 부분이 있긴 한데, 자, 법조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한 문장이 정형화되어서 이렇게만 등장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응용하거나 이렇게 파생된 지문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 근본을 마련해 놓고서 이것과 어휘력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용어와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출제된 많은 응용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해가 중요해요. 특히 이제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8단원 중에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 즉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이런 단원이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 때 특히 제가 중요하게 다루게 될 단원인데, 자, 2단원에 경제론이 있고 5단원에 투자론이 있고 6단원에 금융론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뭘 뜻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차차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거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이 세 단원이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에요. 나머지 단원들은 사실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암기만으로도 우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단원들은 물론 이제 마지막 8단원에 감정평가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라는 단원도 이해가 중요한 단원이긴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좀 전문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시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런 감정평가라는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가 좀 쌓여진 다음에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인문 강의에는 시험 문제 꼭 나오거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시작하면 매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인문 강의에 투자를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자, 어찌되거나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은 이건 암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 아니다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자, 부동산 학기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등장해요. 여기서 좀 이제 좀 두려워하시거나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는 뭐 산수, 수학 이런 것들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다.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제가 충분히 우리 시험은 계산기를 들고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계산기를 잘 누르면 되고, 계산기 누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반복적인 연습만 하면 누구나 쉽게 다 풀 수 있는,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계산 문제가 평균 9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적게 나온 건 30년 동안에, 30회 동안에 총 7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총 11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평균 보통 9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9문제 중에서 물론 어려운 계산 문제가 있어요. 한 3문제 정도는 어렵게 출제되는 응용된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버릴 거고, 우리가 합격하는 데 필요한 문제는 4, 5문제예요. 계산 문제를 4문제 이상 풀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부동산 학기론을 평균 60점을 못 넘긴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이렇게 조성이 돼요. 가장 기초적으로 공부를 조금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 35%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초적인 문제에서 약간 응용되어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조금 변형된 문제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조금 변형된 문제가 35% 중위권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와 중위권 문제만 풀어도 70점을 맞는데, 40점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적당히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공부를 조금 더 하면 10점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계산 문제를 4문제 이상 풀면 평균 10점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절대로 60점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기초적인 공부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을 거니까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40점, 45점 이상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그 위에 점수에 40점, 45점 위에 20점 정도의 문제가 이제 합격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 10점이 계산 문제를 차지하는 거예요. 보통 한 문제 틀려서 2문제 모자라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계산 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고 무조건 패스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쉽게 고배를 마시고 다시 또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산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제가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원리를 바탕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풀이법을 따라서 하시면 누구나 쉽게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 5문제를 풀면 연습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은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원리와 이론을, 풀이 방법을 쉽게 잘 가르쳐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은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 계산 문제는 나중에 굉장히 쉽다, 이건 보너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인데, 황지연의 약속, 가장 쉽고 체계적인 학습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무조건 부동산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 던져주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라는 게 필요하고, 이걸 기초를 이해해야만 좀 더 깊은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부 학습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쉽고 즐겁게 이해하면서, 학기론은 이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해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물론 믿고 따라오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이다, 가장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강의 학습회, 총 인문 강의는 12강에서 15강 정도로 한 35분 정도 수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다 그냥 건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출제 경향까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의 목차, 차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조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 이렇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는 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고 뭐가 있고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과목이라는 건 이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려면 그걸 공부를 쉽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보니까 단어가 생소해서 이 목차 외우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걸 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외워두신다라면 남들보다 일찍 내용을 공부한 사람보다 나중에는 2배, 3배 효율적으로 더 정확히 부동산 학개론은 이렇구나, 이 과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공부했던 내용을 내가 목차에 맞춰서 그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훨씬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요.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목차와 이거 차례를 정확히 머릿속에 구성해 놓고서 이걸 바탕으로 이 단원에서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공부했던 내용을 서랍에, 목차 서랍에 이렇게 넣어서 내 머릿속에 체계를 가지고서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일주일 공부하고 또 일주일 까먹고 또 공부하고 이런 걸 반복되지 않고 한 번 딱 공부하면 3-4달이 가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차 암기가 필요하니까 인문 강의 처음에 여러분 첫 번째 목표는 목차를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용어를 정리해 줄 거예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만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단어의 뜻도 모르는데 어휘력이 없이는 부동산 학개론을 잘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용어들이, 경제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친절하게 자세히 풀어 드릴 테니까 이런 단어를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면 또 네이버에 찾아보시기도 해보고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용어를, 다양한 용어를 잘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이제 제가 강의했던 부분은 모두 다 반드시 매년 해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들만을 제가 건드렸어요, 인문 강의에. 그래서 출제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들과 원리를 파악해 볼 거고, 자, 중심되는 단어는 2단원의 경제론, 그 다음에 3단원의 시장론, 5단원의 투자론, 6단원의 금융론, 이렇게 4개를 중심으로 제가 인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물론 이제 어려운 기출문제를 건드는 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기출문제도 출제되었다, 이렇게만 정확히 원리를 알고 있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기출문제도 좀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기출문제를 이것만 알아도 기출문제가 풀렸네, 실제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쉽게 풀렸네 라는 걸 보시게 되면 좀 자신감이 좀 들 거예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나 출제 경향들도 파악해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우리 계산 문제는 학개론에서 총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한 50% 정도, 물론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 계산식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 정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인문 강의 때부터 잘 수업을 듣고 계산 문제가 이 정도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책 페이지 앞에 쪽에 차례 목차가 있죠. 우리 학개론은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1편의 부동산학 총론, 2편의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부동산 개발관리론,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동산학이라고 하니까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토지와
이제 건물이라고 보통 생각하겠지만 이 건물을 포함해서 통틀어서 우리는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말을 써요. 토지와 정착물.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건물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착물에 해당되면 건물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정착물이에요. 토지에 붙어져 있으니까 나무도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뭐 도로, 교량, 기타 등등등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것들을 다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뭐냐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학문을 공부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토지와 정착물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토지와 정착물을 공부할 텐데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겠죠. 자, 정착물에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학문이 있는데 이걸 부동산학이라 그러고, 총론이라고 하면 큰 줄거리를 얘기해 준다. 즉 부동산학이라는 건 이렇다라고 부동산에 대한 특징과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해 주는 걸 총론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론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경제활동이 뭐냐?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사고자 하는 것과 팔고자 하는 것이 이걸 수요 공급이라 하는데, 이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경제론에서는 이 경제활동을 이루고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원리를 배우는 거고, 이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딱 일치됐을 때의 이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런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는데, 탄력성. 자, 이 가격 탄력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시험 문제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것이 총 6, 문제가 관련돼 있어요. 즉 가격 탄력성만 알아도 한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부동산화 처음부터 끝까지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탄력성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우고, 즉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 탄력성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수요 공급의 정도를, 수요 공급의 이 정도, 즉 수요 공급이 활발하냐 활발하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경기라는 말을 써요. 자, 경기가 좋다,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침체되었다, 불황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경기라는 건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물론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얘기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경기가 좋다. 이 수요 공급이 활발하지 않으면 경기가 나쁘다. 나쁘다를 침체되었다, 불황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경기 변동 같은 것도 경제론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경제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이 경제 나오면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시장 가격 균형 가격 형성 원리를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척도인 가격 탄력성을 배울 거예요. 사실 한 4시간까지 5시간 정도까지 수업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수요 공급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론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수요 공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어 하나를 또 정리하면 시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유무형적, 무형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유무형적 공간을 얘기하는 것을 시장이라 그래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즉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를 배우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론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뭔가 불완전한 요인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택이나 토지를 모두 다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요. 즉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즉 불완전한 요소에 독과점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즉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100개가 있는데 한두 사람이 5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필요하지만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패를 일으켜요. 이런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부동산 시장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에 건물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용도라는 말을 써요. 이 건물을 용도는 이용하는 방법을 용도라고 하는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걸 이 부동산 건물의 용도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얘기예요. 용도라고 얘기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용도를 구분해요. 그럼 건물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나눴을 때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라 그러고 상업용 건물은 상가, 공업용 건물은 공장이라 하겠죠. 근데 가장 관심 있는 건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니까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에서는 주택이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방법이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시장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이 있는데 이 정책론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요인이 많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실패가 일어나요.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긴 한데 시장 실패를 이런 시장 실패를 정부 입장에서는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개입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즉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률로서도 개정할 수 있고 뭔가 재화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장의 불안전한 요인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에 실패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펼쳐서 시장의 실패,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려고 할 거예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정책, 특히 이제 중요한 정책은 역시나 주택 정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에 대한 정책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시험 과목에 주로 배우는 법이 공법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에서도 많이 연관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학계로는 2차 과목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일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해요. 한두 문제 정도가 공법적인 문제, 한 문제 정도가 세법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토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학계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법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공법에 나오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학계론 수업 때 충분히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건 없어요. 수업만 잘 열심히 들으면 이런 내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 가장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죠.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이 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배우는 것이 정책론. 자, 그다음에 투자론은 자, 투자한다라는 거,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해석해 보면 투자한다는 건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데 자, 부동산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투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 때 수익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 거, 매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 그래요. 자, 수익을 기대하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투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수익을 기대한대요. 내가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지금 바로 사는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은 언제나 미래, 장래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한다. 미래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이다 보니까 이걸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이 수익은 미래에 발생해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특징을 또 얘기해 보면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100%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100%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뭐라고 하냐? 내가 수익을 얼마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미래에 가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어요. 이건 불확실성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에 따른 위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이 수익은 장래 발생하니까 장래는 불확실하더라. 이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존재하더라. 그럼 위험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투자에 따른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분석을 할 거예요. 투자 분석이라는 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면 수입과 미래에 발생하는 수입과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돈, 지출이에요. 지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누가 커야 투자를 한다.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겠네요. 투자 분석이라는 건 투자했을 때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익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투자 분석이라 그래요. 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걸 투자 분석이라 하는데 여기에 좀 더 이제 숨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계론을 공부할 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수익이 중요할까요?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도 1억을 벌었고 B라는 사람은 2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수익을 따지면 A는 1억을 벌었고 B는 2억을 벌었으니까 B가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전제 조건이 걸쳐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A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B는 5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었어요. 자, 투자액에 대한 수익 비율을 따져봐야 우리가 누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계론에서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 내가 얼마 투자했을 때 총 투자액에 대한 1년의 수익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수익률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얼마 벌었다라는 수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자, 금융이라는 건 우리가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자금 융통, 금융이 들어가 있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돈을 이제 마련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돈을 마련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려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빌린다라는 거, 이 빌리는 걸 부채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해요. 빌린 돈을 부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마련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돈을 많이 빌려주죠. 저당권을 넘겨주면, 은행에 저당권 주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남의 돈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용이해요. 이게 부동산의 장점이기도 한데, 자, 그러니까 금융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고, 가장 손쉽게 부채를 활용한다, 빌려서 투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에 오피스텔에 투자하려고 3천만 원이 모자라요. 3천만 원이 없는데 이 3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하나 있었어요. 내 재산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팔아서 3천만 원을 마련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네요. 내 재산에 해당되는 걸 팔아서 매각을 통해서 돈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을 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두 가지가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러고, 돈을 빌려서 돈을 마련하는 것을 부채금융이라 그래요. 금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금융론, 돈을 빌리는 거. 물론 이제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기준을 다르게 한다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걸 소비금융이라 그래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네요. 주택담보대출, 이것도 금융이고, 또 이제 건설업자, 개발업자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데 건설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빌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건축대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개발금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건 이걸 주택소비금융,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돈 빌리는 것은 주택개발금융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배울 거고. 자, 부동산 개발. 자, 개발이네요. 자, 건축한다는 거죠. 부동산을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에 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타당한지를 따져볼 거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걸 이제 분양하거나 임대 분양 또는 매매 분양, 이 분양하는 거, 판매하는 걸 분양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걸 분양. 이걸 우리가 영어로 마케팅이라는 말을 써요. 마케팅은 판매하는 과정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개발이라 그래요. 즉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타당한지를 따져볼 거고, 돈을 빌려서 건축하고 부동산을 건축하고, 자, 이걸 분양 마케팅하는 거, 이 전반적인 과정을 개발이라 그러고, 이 개발을 통해서 개발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위험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개발한 부동산을 이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부동산 개발 관리론. 자, 마지막에 이제 8편에는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감정평가라는,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직업이 있어요. 즉 나라에서 돈을 받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감정평가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부동산 학개론에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부동산은 사실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별성이라는 건데, 건물이든 토지든지 간에 언제나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개별성이 있어서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이 필요한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하는 원리가 뭔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건지를 배우는 것이 감정평가론이에요. 자, 오늘 제가 지금 단원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학개론에서 중요한 단어들과 개념들이에요. 이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이해해야 나중에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단어 하나하나 얘기했던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학개론의 단원 구성을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자, 1편부터 쭉 돌아가면 8편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 경제론, 수요와 공급을 배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수요 공급을 경제 활동이라 하고, 이 수요 공급의 경제 활동의 정도를 경기라고 그랬어요. 이 경기 변동에서 배울 거고, 자, 이걸 바탕으로 시장론을 잠깐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투자론. 자, 학개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론.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이건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한번 딱 내용을 정리하면 응용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돼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외우다 보니까 끊임없이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외우고 까먹고 이것만 반복하다 보고 나중에 이제 모르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단원이 투자론인데, 처음 공부할 때부터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 한번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 사실 다른 단원보다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는 단원이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8단원 중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단원이고, 이 단원에서 적어도 4문제 이상, 5문제 이상 맞추겠다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평균 60점 밑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중요하니까 입문 강의 때 제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금융론. 역시 이제 금융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좀 단어를, 좀 용어를 암기할 부분들도 있어요. 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필요한 부분을 제가 입문 강의 때 건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문 강의 때는 경제론과 시장론 일부와 그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이 4개의
이제 4개 정도만 하면 한 42% 정도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단원이고 사실 이거 뺀 나머지 중에 감정평가가 사실 중요한데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 6문제 중에 우리가 다 맞춰야 되는 것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6문제 중에 3문제 이상만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다 패스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까지만 제가 중요하게 정리해 줄 거고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려운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을 처음부터 막 다 알고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인문 강의 때는 경제론, 시장론 일부, 투자론, 금융론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그러면 목차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